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중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구깃구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양귀자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원미동 시인 후반부를 수원 화성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분에서 주인공 경옥이는 형제 슈퍼 김반장이 자신의 형부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초여름밤 그 사건 이후 마음을 싹 바꾸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엔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몽달씨가 억울하게도 어두운 밤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쫓기는 일이 벌어지죠. 몽달씨는 간신히 형제 슈퍼로 피신을 했지만 김반장은 모른 척합니다. 그걸 가게 밖 구석에 앉아있던 경옥이 모두 보고 말죠. 김반장은 경옥이 가게 밖에서 모든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결국 용기를 낸 경옥이 지물포 주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몽달씨는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신을 내치던 김반장이 갑자기 몽달씨에게 잘해주는데 몽달씨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도대체 이 두 사람 왜 그럴까요? 김반장은 깡패들이 두려워 몽달씨를 보호해주지 못한 데 대해 미안했겠죠? 또 몽달씨는 비록 깡패들이 있을 땐 김반장이 자신을 외면했지만 그걸 나무라서 친구를 잃기 두려웠던 것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두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반장도 나름 소심한 시민이지만 몽달씨는 더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존재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움으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말자는 작가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수원 화성을 산책하며 소설 원미동 시인 후반부를 들어보실까요? 농사 짓는 큰형부는 워낙이 나이가 많아 늙은 아버지 같아서 싫었고 둘째 언니야 아직 공식적으로는 처녀니까 별 볼 일 없는 데다 형부다운 형부는 선옥이 언니가 결혼해야 생길 터이니 기왕이면 김반장 같은 남자가 형부가 되길 바란 것이었다. 하기야 넷째 언니도 시방 같은 공장에 다니는 사내와 눈이 맞아서 부쩍 세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앞차가 2대나 밀려있으니 어림도 없었다. 선옥이 언니와 김반장이 결혼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형제 슈퍼에 진드기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었다. 기분이 내키면 300원짜리 빵빠레를 먹은들 어떠하랴. 오밀조밀 늘어놓은 온갖 과자와 초콜릿과 사탕이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흐물흐물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정확히 10나흘 전에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김반장과 형제 슈퍼의 잡다한 군것질감을 한꺼번에 포기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나의 처사는 100번 옳을 것이었다. 그 사건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는 나 하나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본 것을 누군가에게도 늘어놓지는 않았다. 웬일인지 그 일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기 싫었다. 그런 채로 나 혼자서만 김반장을 형북감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다. 또 하나 아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에는 김반장이 내 엉덩이를 철썩 두들기며 어이 우리 경옥이 처지 어쩌고 할 때는 단호하게 그를 뿌리치고 도망나와 버리곤 하였다. 물론 그가 내미는 쭈쭈바도 받아먹지 않았다. 그 사건은 초여름밤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그날은 낮부터 티격태격해대던 엄마와 아버지와의 말싸움이 저녁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넷째 언니는 야간 조업이 있다고 늘상 12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는 처지라 만만한 나만 엄마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낮부터 적잖이 욕설도 들어먹었던 차였다. 싸우는 이유도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쓰레기 속에서 주워온 18금 목걸이를 맥주 4병으로 맞바꾸어 간단히 목을 축이고 돌아왔노라는 말을 내뱉은 뒤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 게 원인이었다. 새삼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요지는 맥주 4병으로 홀랑 마셔버리느니 지 옆편내 목에 걸어주면 무슨 동티 날까봐 그랬느냐는 아우성이었다. 엄마가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약간 색이 변한 18금 반지도 아버지가 주워온 것인데 짜장, 목걸이까지 세트로 갖출 뻔한 것을 놓쳐서 엄마는 단단히 약이 올랐다. 그러던 말싸움이 저녁에 가서는 기어이 험악한 욕설과 아버지의 손찌검으로 이어지기에 나는 언제나처럼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비어있는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끔씩 있는 일로서 머지않아 아버지는 엄마를 KO로 때려눕힌 뒤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릴 것이었다. 그 다음엔 눈물, 콧물 다 짜낸 엄마가 발을 질질 끌며 거리로 나와 경호가를 목청껏 부를 판이었다. 그때나 되어 못 이기는 척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버리면 내일 아침에 새날이 올 것이 분명하였다. 집에서 나온 것이 9시쯤? 그래서 김반장도 가게방에 놓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 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내는 김반장의 등허리를 흘낏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둔 채였다. 우리 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에 서울 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버린 채였다. 형제 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쬐끔 새어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까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덫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불빛에서 약간 비껴난 쪽의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더욱 공교로웠던 것은 마침 가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비치 파라솔 밑에 이 의자로는 턱도 없이 모자랄 만큼의 사람들이 왁자하게 모여 막걸리 타령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개는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공사장의 인부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 몇몇이 자주 이 의자에 앉아 밤바람을 쐬기도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라 어리동절하는 사이 도망자는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뒤쫓아온 사람 중에 하나는 가게 앞에 또 하나는 막 가게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어서 나는 그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야, 이 새끼야, 이리 못 나와?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빨간색의 소매 없는 러닝 셔츠를 입고 있어서 땀에 번들거리는 어깨 쭉지가 엄청 우람하게 보였다. 깽판 치기 전에 빨리 나오란 말이야.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2개의 우쩌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에 쇳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인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에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전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영,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빠져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게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몽달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 셔츠가 찍 이빨새로 침을 뱉어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두 명의 사내 중에서도 빨간 셔츠가 훨씬 악독한 게 사실이었다. 녀석은 몽달씨의 머리칼을 한 움큼 휘어 감고서 마치 짐짝을 부리듯이 몽달씨를 다루고 있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는 사내의 구둣발에 사정없이 정강이며 옆구리가 뭉개어졌다. 지나가던 행인 몇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구경꾼들이 보이자 빨간 셔츠가 당당하게 외쳐댔다.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여지없이 경찰서로 넘겨야 해. 빨리 와! 불 켜진 강남부동산 앞에서 몽달씨가 최후의 발악을 벌여 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내 녀석에게 머리칼을 붙잡히면서 부동산 옆에 시멘트 기둥에 된통 머리를 받쳤다. 쿵! 몽달씨의 머리통이 깨져나가는 듯한 소리에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행복사진관과 원미 지물포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불빛도 없는 공터가 나올 것이므로 몽달씨를 구해낼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몽달씨가 악착같이 불 켜진 가게 쪽으로만 몸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길 이쪽은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섣불리 끼어들지 않고서 당하는 몽달씨의 처참한 꼴에 혀만 끌끌 차고 있었다. 빨리 가, 이 자식아. 경찰서로 가잔 말이야. 빨간 셔츠가 움켜쥔 머리칼을 확 낚아채면 몽달씨는 시멘트 바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정말 개처럼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끌려갔다. 왜 이러세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행복사진관의 밝은 불빛 앞에서 몽달씨가 울부짖으며 사내에게 잡힌 머리통을 흔들어 대다가 녀석의 구둣발에 면상을 짓밟히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나는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녀석들 곁을 바람같이 스쳐 나는 원미 지물포로 뛰어들었다. 가게는 텅 비워둔 채 지물포 주씨 아저씨는 아랫목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느라 바깥의 소동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깡패가 몽달씨를 죽여요. 주씨 아저씨는 그 우람한 체구에 비하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벼락같이 튀어나와 마침 자기 가게 앞을 끌려가고 있는 몽달씨의 꼴을 보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죄가 있으모 경찰을 부를 일이지 무슨 일로 사람을 이리 패노. 보소, 형씨 그 손 못 놓나. 투박한 경상도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자 녀석도 약간 주춤했다. 아저씨는 상관 마쇼. 이런 놈은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 카노? 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당신네들이 사람 두드려가며 경찰서까지 갈 것 없다. 1분 안에 오토바이 올 테니까. 이 아저씨가 이 새끼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니 이카제. 이 착한 청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래 반 죽여놨노. 무슨 일이라? 그제야 빨간 셔츠가 슬그머니 움켜쥔 머리칼을 놓았다. 몽달씨가 비틀거리며 주씨 곁으로 도망쳤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느닷없이 때리는데. 더듬더듬 입 안에 괴어있는 피를 뱉어내며 간신히 이어가는 몽달씨의 말을 듣노라고 주씨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이 잘못이었다. 멀찌감치 서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봐요. 저 사람들 도망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벌써
공단 쪽 길로 튕겨가는 모양으로 발자국 소리만 어지럽고 녀석들은 어둠 속에 파묻혀 버린 뒤였다.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언제 왔는지 김 반장이 발을 구르며 흥분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잡으러 갈 듯 몸을 솟구치는 꼴이 가관이었다. 소용없어. 저런 놈들이 어떤 놈이라고. 세상에, 경찰서로 가자고 그리 당당하게 굴더니 도망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골라잡아 팬 거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정말 도둑이나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여기는 가게들이 많아 환하니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작신 패려고 수작을 벌였군. 그래요. 아까 보니까 저 윗길에서 이 총각이 그냥 지나가는데 불러놓고 씹이더라고요. 아유, 저 총각 너무 많이 맞았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누가 이 지경인 줄 알았수? 약국에 가는 길에 그 난리기에 무서워서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약 사갖고 와보니 경찰서 가자고 여태도 패고 있는걸? 모여 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조금 아까까지도 텅 비어있다시피 한 거리였는데 언제 알았는지 이 집 저 집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몽달씨를 기웃거렸다. 참말이지 쥐어뜯긴 머리카락며 길바닥을 쓸고 온 옷 꼬락서니 그리고 피범벅이 된 얼굴까지가 영락없이 몽달 귀신 그대로였다. 무신놈의 세상이 이리 험악하노. 이래 갖고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주씨가 어이없어 하는데 또 김반장이 냉큼 뛰어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저놈들을 잡아 넘겼어야 하는 건데. 좀 어때?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어서 집으로 가세. 내가 데려다 줄게. 김반장이 몽달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세상에 벨도 없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몽달씨는 김반장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몽달씨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꼭 열흘이 지난 며칠 전이었다. 그 열흘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설명하기도 귀찮을 정도였다. 몽달씨와 더불어 다닐 때는 몰랐지만 막상 그가 없으니 심심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하루가 꼭 40시간쯤으로 늘어난 느낌이었다. 때때로는 형제 슈퍼의 의자에 앉아 있은 적도 있었지만 이미 김반장과는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려서 그다지 자주 찾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몰래 가게 안을 훔쳐보고 있은 줄을 모르는 김반장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굴고 있기는 하였다. 경옥이 처제, 요새는 왜 뜸해? 선옥이 언니 서울서 오거든 직방으로 내게 알리는 것 잊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것 주지. 김반장이 쳐들어 보이는 것은 을의 욕강이었다. 껍질에는 영양갱이라고 씌어있는 200원짜리 팥떡인데 그것을 죽자 사자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어림도 없지. 선옥이 언니가 오게 되면 김반장의 비겁한 행동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쳐서 행여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련까지도 아예 싹둑 끊어버리게 하자는 것이 내 속셈이었다. 어찌된 셈인지 선옥이 언니는 한 달 가까이 집에는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고 있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온 엄마 말로는 양품점이 한 달에 2번 노는데도 집에는 올 생각 않고 온종일 쏘다니다 밤 늦게서야 기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모가 받아본 전화 속의 남자들만도 서너시 넘어서 양품점 전화통이 종일토록 불나게 울려대는 통에 직간녀는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 받기에도 바쁜 형편이라 했다. 엄마를 쏙 빼닮아 말본새가 거칠기 짝이 없는 이모가 보나마나 바가지로 퍼부었을 선옥이 언니의 흉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온 엄마의 마지막 결론은 갈 데 없이 원미동 똑똑이 다 왔다. 선옥이 고년, 이왕지사 바람든 년이니까 차라리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시키는 게 낫겠습디다. 말이사 바른 말이지 인물이야 요즘 헌다 하는 장미보다 낫지.
미쳤군 미쳤어. 탤런트는 누가 거저시켜주남? 뜨신 밥 먹고 식은 소리 작작해. 그렇게 몰아붙이면서도 아버지는 을에 흐흐흐 웃고 마는 게 예사였다. 딸 많은 집구석에 인물 팔아 돈 버는 딸년 하나쯤 생긴다 해서 나쁠 것도 없다는 웃음이 분명했다. 서울 사람들은 눈도 박지. 선옥이가 명동으로 나갔다 하면 영화배우 해보라고 줄줄이 따라다닌답디다. 인물 좋은 것도 딱 귀찮다고 고년이 어찌 성가셔 하는지. 엄마도 참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고흥댁 아줌마한테 이렇게 주워 섬기는 때도 있다. 그러면 여태도 동아 언니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솟아 있다고만 믿는 고흥댁 아주머니도 지지 않고 딸 자랑을 쏟아놓았다. 우리 동아는 요새 피아노도 배우고 꽃꽂이 학원도 다닌다고 만날 바쁘다요. 시방 세상은 그 정도의 신부 수업인가 뭔가가 아주 필수라 한다더만. 엄마도 엄마지만 고흥댁 아주머니 말은 듣기에 거북하였다. 대신설비 노가다 청년한테 시집가면 피아노는커녕 호박꽃 한 송이 꽂을 일도 없을 것이니까. 어른들은 알고 보면 하나밖에 모르는 멍텅구리 같을 때가 종종 있는 법이다. 그 사건 이후 김반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김반장 그 사람 참말이제 진국은 진국인기라. 엊그제만 해도 복숭아 깡통 하나 들고 몽달 청년한테 가는갑더라. 걱정도 억시기 했쌓고. 우찌됐건 미친놈한테 그만큼 정성 들이는 것만 봐도 보통은 아닌 게 맞다. 지물포 주씨가 행복사진관 엄씨한테 하는 말이었다. 3살 많다 하여 어김없이 형님으로 받드는 엄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김경옥이야말로 진국 중에 진국인지도 모른다. 몽달씨가 자리 털고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다른 쪽으로 새버렸지만 몽달씨야말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 오후반인 소라가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서둘러 저희 집으로 가버린 때니까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을 것이다.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은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에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었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비치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었다.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씨가 헬쑥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뭘?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몽달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죠? 맞죠? 그래도 몽달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중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구깃구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